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전통 목조건축 한옥으로 여행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집터를 다지고 초석을 놓는 기초공사까지 공부했는데요. 이제 그 초석 위에 목조건축을 구성하는 뼈대를 올리면 되겠죠. 그러려면 뼈대를 구성하는 부재들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부재들을 무엇으로 만듭니까? 이 맨손으로 만듭니까? 아니죠. 이런 수많은 연장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조건축에 쓰이는 다양한 연장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또 목조건축에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독특한 전문 용어들이 많은데요. 꼭 알아두어야 할 용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기회도 가져보겠습니다. 나무를 다루는 연장은 크게 수공구와 전동공구로 나뉜다. 수공구는 전동공구가 등장하기 전에도 목수들의 손에서 작은 가옥에서부터 대형 사찰과 왕궁까지 만들어냈던 신비의 연장이었다. 수공구의 종류는 끌만 하더라도 40가지가 넘을 정도로 수없이 다양하다. 그러나 가구를 만드는 목수인 소목에 비해 건축을 담당하는 대목에게 필수적인 연장은 모두 20가지 정도다. 목수들에게 가장 많이 쓰이는 큰 단대패의 사용법을 알아보자. 큰 단대패는 나무의 껍질을 매끄럽게 마무리할 때 쓰이는 대패다. 대패의 날은 본날과 덧날 2개로 구성된다. 본날은 나무를 깎는 역할을 담당하고 덧날은 본날을 보호하고 본날이 나무를 깎을 때 생기는 대패밥이 잘 나오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본날을 많이 빼면 나무가 두껍게 깎아지고 본날을 덜 빼면 얇게 깎아진다. 따라서 대패질을 할 때는 본날과 덧날의 틈 조절이 중요한데 양 날의 사이가 0.1mm가 되도록 맞추어야 대패밥이 부드럽게 나온다. 대패 날을 조절할 때 대패의 귀퉁이를 망치로 가볍게 두드리면 되는데 머리 가운데를 치면 대패가 깨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큰 단대패는 약간 사각으로 잡은 뒤 다리는 편안하게 벌리고 부드럽게 민다. 왼손은 머리 쪽을 감싸쥐고 오른손은 중간 부분을 감싸준다. 나무의 결을 잘 살펴서 나무결과 반대 방향으로 밀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무에 구멍이나 홈을 파는 데 쓰는 끌은 날의 모양에 따라 크게 밀끌, 환끌로 나뉜다. 밀끌은 나무를 밀어서 따낼 때 쓰는 끌로 우선 작업할 부위를 나무에 표시한 뒤 끌을 대고 손으로 밀어내거나 망치로 두드린다. 끌을 사용할 때는 항상 끌의 날을 주시해야 한다. 그래야 잘못 파내거나 날카로운 날에 손을 다칠 염려가 줄어든다. 날이 둥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환끌은 생긴 대로 나무를 둥그렇게 파낼 때 사용한다. 보아지에 목을 딸 때나 간단한 조각을 할 때 요긴하다. 환끌은 밀끌과 마찬가지로 밀어서 사용하는데 힘 조절을 잘해야 하며 큰 부재를 따낼 때는 망치를 사용한다. 도끼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는 자귀는 나무를 찍어내는 도끼와 달리 찍어낸 나무를 다듬을 때 사용한다. 나무에 끌질할 부위가 많거나 굴곡을 줘야 할 때 자귀를 쓰면 편리하다. 거피기는 탈피기 또는 홀치기라고도 부르며 원목의 껍질을 벗기는 수공구다. 양손으로 거피기를 쥐고 잡아채듯 당기면서 나무의 껍질을 벗겨낸다. 원목은 먼저 껍질을 벗기고 보관해야
벌레 먹거나 곰팡이가 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나무의 껍질을 벗기는 일은 사실상 치목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대목들이 주로 쓰는 망치는 못을 뽑는 노루발이 없는 뿔망치다. 한옥은 못을 사용하지 않고 부재들을 결구해서 뼈대를 세우기 때문이다. 목조 건축 현장에서만 주로 볼 수 있는 연장이 바로 커다란 나무매다. 큰 부재와 부재 사이를 끼울 때 쓰는 나무매는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무르기가 나무와 같고 닿는 면적이 넓어 부재에 충격을 주더라도 흠이 안 생기는 장점이 있다. 모탕은 나무를 자르거나 다듬을 때 밑에 받쳐놓는 작업대를 말한다. 목수가 작업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허리깨의 높이를 맞추는 것이 좋다. 모탕은 소나 말처럼 항상 나무를 등에 지고 있다고 하여 우마라고도 부른다. 도랭이판은 둥그런 원형으로 나무를 다듬을 때 쓰는 모형판이다. 도랭이판을 나무에 대고 원을 그린 뒤 그에 맞춰 다듬으면 원형의 부재로 치목할 수 있다. 도랭이판은 크기에 따라 여러 종류로 다양하게 만들어 쓰는데 대개 오픈 단위, 즉 1.5cm마다 크기를 달리해 제작된다. 그런데 옛날 목수들은 콤파스 등의 도구도 없이 어떻게 이런 원형 모형판을 만들 수 있었을까? 원리는 의외로 간단하다. 얇은 판재에 막대를 대고 중심못을 박은 뒤 원하는 길이만큼 반지름을 설정해 못을 박는다. 그런 뒤 중심못을 누르고 반경못을 힘주어 몇 바퀴 반복해서 돌린다. 이렇게 판재에 틀이 생기면 만들어진 원형판을 따낸다. 그리고 따낸 원형판의 거친 면을 대패로 잘 다듬는다. 그러면 훌륭한 원형 모형, 즉 도랭이판이 완성된다. 3대, 4대, 5의 원리대로 직각자를 거뜬히 만들어냈듯이 목수들은 교실에서가 아니라 작업 현장에서 수학적 원리를 만들어내고 응용했던 것이다. 사실 방금 소개해드린 연장들은 아무 때나 무조건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방금 했듯이 이렇게 먹줄을 놓은 다음에야 비로소 나무의 연장을 댈 수 있습니다. 이 먹줄과 먹통도 목수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연장인데요. 요즘처럼 좋은 필기구도 많은데 무슨 구닥다리 먹이냐 하실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서양 잉크나 페인트보다 우리나라 먹이 훨씬 오래갑니다. 먹으로 쓴 수천 년 된 고문서들이 잘 보존된 걸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무를 필요한 크기에 맞추어 잘 다듬기 위해서는 나무에 기준선을 표시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먹이다. 검은 먹은 나무에 잘 스며들어 선명하게 자국이 남는데 굵은 붓을 쓰는 대신 얇은 실에 먹을 묻혀 사용하면 세밀한 표시가 가능해진다. 먹줄 놓기는 보기엔 쉬워 보여도 많은 경험과 정밀한 기술을 요하는 일이다. 먹줄을 놓을 때는 한쪽에 효부침을 박은 다음 실을 팽팽히 당겨 수직으로 당겼다 놓는다. 이때 먹줄을 조금이라도 수직에서 벗어나게 잡아당기면 먹선이 한쪽으로 휘게 된다. 먹줄을 제대로 놓으면 2번, 3번 치더라도 먹선이 하나가 나온다.
나무를 다듬는 일, 즉 잘라내고 파내고 자르는 치목은 먹줄을 기준으로 오차 없이 이루어지므로 만약 먹줄이 잘못되는 날에는 그 나무는 쓸모가 없게 돼 한치의 어긋남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먹줄은 대개 도편수나 바로 그 아래 부편수와 같이 숙련된 목수들이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요즘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작업하기가 편한 이런 전동공구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이런 전동공구들을 사용하면 수공구만 쓸 때보다 몇 배의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죠. 바로 안전사고입니다. 수공구는 작업하기는 힘들어도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비교적 낮습니다. 그러나 전동공구는 편리한 대신 안전사고가 나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또 수공구에 비해 가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동공구를 사용하기 전에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 꼭 잊지 말기 바랍니다. 건축 현장에서 수공구인 톱을 확실하게 몰아낸 주역은 전동톱이다. 전기 또는 전동 체인톱은 목재를 가로로 절단하고 홈을 파는 데 주로 사용되지만 세로로 켜는데도 유용하게 사용되는 등 작업 현장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만능 연장이다. 전동 체인톱은 두 손으로 단단히 잡고 턱을 절단 부위에 댄 뒤 시동을 걸고 턱을 지렛대 삼아 나무를 자른다. 전동 체인톱을 사용할 때는 톱밥이 눈에 튀는 것을 막기 위해 보안경을 착용해야 한다. 소음도 요란하므로 청력 보호를 위해 귀마개 착용도 권장된다. 전동 체인톱은 양날을 다 사용할 수 있으므로 나무의 휨에 따라 아래에서 위로의 절단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모든 전동 공구가 다 마찬가지지만 사용 시 장갑은 절대 착용하지 않는다. 장갑이 전동 공구에 휘말려 손이 절단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전기 대패 또는 전동 대패는 한재, 원주, 각주 할 것 없이 모든 부재들을 마무리할 때 쓰는 대패다. 전기 대패 사용자는 우선 상의를 바지 속에 집어넣어 회전날에 옷이 휩쓸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줄은 팔이나 목에 거는 것이 작업하기 편리하다. 전동 대패를 사용할 때는 일자로 똑바로 밀었다 당겼다를 반복한다. 전동 대패로 잘 다듬으면 목재의 거친 면이 고르고 매끄럽게 된다. 중량이 무거워 손바닥으로 받친다거나 멈추기 전에 기계를 바닥에 놓는 행위 등은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 전기 홈 대패는 원래 부재에 홈을 파거나 턱을 내는 데 쓰이는데 나무의 거친 면을 다듬는 데도 유용하게 쓰이며 심지어 자기 대용으로도 쓰이는 등 용도가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전기 홈 대패는 수평 수직을 잘 맞춰 사용하되 뒤로 내미는 힘이 강하므로 반드시 두 손으로 쥐고 사용해야 한다. 엔진톱은 전동 체인톱과 용도가 비슷하나 전기가 아닌 휘발유와 오일로 작동된다는 점이 다르다. 휘발유와 오일의 비율은 50대 1이 적당하며 손으로 시동을 걸어 사용한다. 전원을 끌어오기가 곤란한 야외나 또는 지붕 같은 곳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작업 현장에 가보면 목수들이 이런 주머니를 허리에 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못주머니입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뿔망치라고 하는 한옥 전용 망치입니다. 묵직합니다요. 다음에는 끌이죠. 사실 이게 끌구녕을 파는 데는 유용하게 쓰여지는 아주 좋은 끌입니다.
먹통과 먹칼이죠. 우리 조상 대대로 한옥을 지을 때는 먹칼로 선을 긋는 그런 역할을 했던 아주 중요한 연장입니다. 다음은 권척이라고 하는 줄자입니다. 이 줄자로 모든 것을 재게 되죠. 장척을 만들기 전에 줄자로 재서 장척을 만들게 됩니다. 다음은 못인데요. 6인치라고 하죠. 한옥에서 가장 많이 쓰입니다. 다음에는 3인치 하항이라고 하는 못인데 이것도 상당히 쓰이게 됩니다. 이것은 개판 박을 때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작업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연장과 부품들을 그 자리에서 즉시 꺼내 쓸 수 있도록 허리에 차고 다니는 것이 못주머니죠. 그런데 이 못주머니는 아무나 찰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은 일반 잡부나 몫으로 나누는데 바로 이런 못주머니를 찾느냐 아니냐로 구분됩니다. 다음에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흔히 실력 없는 목수가 연장 다 탄다라는데요. 그러면 안 되죠. 연장은 목조 건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도구입니다. 마치 손발처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기량을 연마해야 목수로서 자질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이런 연장만이 아닙니다. 아주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용어들이 한옥에는 아주 많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주택은 바닥, 벽, 지붕 등 3대 요소로 구성되는데 그 가운데 지붕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한옥은 지붕의 재료와 형태에 따라 그 종류가 나누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기와집은 가장 대표적인 한옥으로 지붕에 기와를 올린 집을 말한다. 주로 상류층 주택에서 많이 보인 양식인데 기와집 한 채를 지으려면 적어도 백석농사는 지어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부를 상징했다. 규모가 크고 구조적으로 튼튼한 집이라야 무거운 기와지붕의 무게를 견딜 수 있었으므로 기와집은 당연히 부잣집, 커다란 집을 연상케 했다. 초가집은 볏집으로 지붕을 올린 집이다. 볏집은 민가의 지붕 재료로 가장 흔하게 사용됐는데 속이 비어 있어 그 안의 공기가 여름에는 햇볕의 뜨거움을 덜어주고 겨울에는 온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구실을 했다. 초가는 따스하고 부드럽고 푸근한 느낌을 주며 또한 한 해에 한 번씩 덧덮어주므로 언제나 밝고 깨끗한 인상을 준다. 초가지붕의 물매는 완만하기 때문에 고추 따위에 농작물을 널어 말리기도 했다. 가을날 초가지붕 위에 열린 호박과 박, 빨간 고추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푸근하고 소박한 마음씨를 연상케 해주었으나 근대화 과정에서 가난의 상징으로 몰려 주변에서 사라져갔다. 너와집은 기와나 집 대신 아름드리 소나무나 전나무, 참나무 등 통나무를 널로 갈라 지붕을 만든 집이다. 지역에 따라 능해 또는 너새라고도 불렀다. 가끔 얇은 돌판으로 지붕을 만들기도 했는데 소나무 토막을 켜서 사용할 때 너와의 수명은 5년 정도이며 얇은 판석으로 만든 돌기와를 쓸 때는 반영구적이었다. 너와집은 삼림이 울창한 산간지방이나 화전지역에 분포하는데 지금은 강원도 산간 일부에만 남아있다. 굴피집은 수령 20년 이상 된 참나무, 굴피나무, 떡갈나무 껍질로 지붕을 만든 집이다. 보통 지붕을 두 겹으로 덮었는데 굴피로 덮으면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덜 추운 장점이 있으나 누더기를 덮은 것처럼 지저분하게 보이기도 한다. 굴피는 대기가 건조해지면 바짝 오므라들어 군데군데 하늘이 보일 정도가 되지만 습도가 높아지면 곧 늘어나 틈이 메워져 약 5년 정도 사용할 수 있었다.
이 밖에 가옥의 벽의 재료에 따라 종류를 구분하기도 하는데 귀틀집은 기둥 없이 통나무를 진흙으로 메워 만든 집이다. 나무가 많은 산간에서 별 도구 없이 주변에 있는 나무를 이용하여 지은 집으로 주요 산맥을 중심으로 산악지대에 분포되어 있는데 직경 한 뼘쯤의 통나무들을 차곡차곡 쌓아 벽을 만든 뒤 문과 창을 내고 지붕을 씌워 만든 통나무집을 말한다. 90년대 서양식 통나무집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의 가옥들은 넓은 의미에서 나무로 뼈대가 구성되므로 목구조 주택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한옥은 크게 삼량집과 오량집으로 분류된다. 한옥은 기둥, 보, 도리가 하나의 기본 틀을 이루면서 반복되는 구조를 갖는다. 삼량집은 말 그대로 도리가 3개인, 즉 들보 하나에 도리 3개를 얹은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말한다. 삼량집에는 제일 높은 곳에 종도리 하나와 좌우로 2개의 주도리가 걸쳐 있다. 오량집은 도리를 5겹으로 얹은 집으로 삼량집에서 발전돼 규모를 키운 구조다. 오량집은 도리가 모두 5개 걸쳐져 있는데 지붕을 구성하는 석가래도 짧은 석가래 즉 단연과 긴 석가래 즉 장연 2 종류가 걸리게 된다. 가로 방향으로 길게 걸쳐진 대들보 위에 동자 기둥을 세운 뒤 다시 종보를 올렸으며 그 위에 마룻대공을 세워 마룻대를 받치게 하는 형식이 오량집이다. 삼량집은 서민들의 가옥이나 행랑채, 곡간 같은 부속체에 주로 쓰였으며 오량집은 안채나 사랑채 등 규모가 큰 본체 건물에 쓰였다. 입공은 보를 받쳐주는 보아지를 모양 좋게 조각한 부재인데 입공이 하나가 들어가면 초입공, 2개면 2입공, 3개면 3입공집이 된다. 입공이 많이 들어간 집일수록 화려한 것은 물론이다. 공포란 처마의 무게를 기둥과 벽으로 전달하는 작은 부재들인 주두, 소로, 첨자 등을 말하는데 못을 쓰지 않고 차곡차곡 위로 올라갈수록 넓게 쌓아 올린 받침대를 말한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공포는 하중을 받쳐주는 구조적 기능뿐 아니라 의장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기둥 위에만 공포를 두는 방식을 주심포라 하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여러 개의 공포를 치장하는 것을 다포라고 하는데 다입공집이나 다포집은 외양이 화려하므로 궁궐이나 대형 사찰에서 많이 발견되며 일반 살림집에는 드물었다. 저도 한옥을 공부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만 지금도 용어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마루돌이 하나만 하더라도 마룻대라고도 부르고 마루 종자를 써서 종돌이라고 하는 등 여러 가지 명칭이 혼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수 토박이 말에다가 한자가 뒤섞이고 또 지역마다 가리키는 말이 조금씩 다른 탓이죠. 좀 복잡하긴 해도 중요한 것은 애정과 관심입니다. 여러분이 한옥에 애정과 관심만 있다면 얼마든지 소화해 내리라 믿습니다. 자, 목조 건축에 필요한 연장과 주요 용어를 살펴봤으니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인 치목 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목수의 길로 접어든 분들은 기본 지식을 다시 복습하는 기회가 되고 목수를 지망하시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지식을 접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